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젯밤에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참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한 인생을 마감을 한 건데요. 성공신화의 주역이자 허망한 몰락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자, 이분 모시고 한번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기업 현장을 취재를 해왔던 언론인인데요. 곽정수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곽정수 위원께서는 대기업 전문 기자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김우중 전 회장과도 인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그 대우 90년대 초반에 그 대우 세계경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재계를 담당하던 기자였고요. 예. 그때 대우와 관련해서 제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이번 이제 살펴보니까 예. 멈추면 쓰러지는 대우 세계경영 뭐 이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98년에 외환위기 직후 정경련 회장을 역임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정경련 경제단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멈추면 쓰러진다는 건 무슨 뜻으로 쓰시는 말 그대로 네.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페달을 계속 밟으면 앞으로 그렇죠. 나가는데 네. 잠시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우 세계경영을 어떤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 세계 경영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거의 없고 결국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예. 운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길이 음. 뭐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세계경영의 특징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참 아무튼 여러 가지 일화 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곽정수 위원께서 이 기업인으로서의 특징 내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한국 재계에서 김우중 회장만큼 그 영역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기업인도 드물 것 같아요. 풍운하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인데 네. 뭐 어저께 그 빈소에 한 3천여 명이 몰렸다잖아요. 네. 정계, 재계, 뭐 전직 대우맨 그래서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 네. 사실 이분은 창업 1세대로서는 거의 마지막 분입니다. 사실 이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계신데 네. 빼고는 마지막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나요? 역사의 어떤 장이 예. 큰 장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꽤 많은데 예. 그중에서 이분의 어떤 특징이랄까 어떤 인품 이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 김 회장 이분이 워커홀릭 일 중독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늦게까지 사람을 만나고 호휴. 또 그러고도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예. 대우차 공장이 지금도 이제 부평에 있는데 네. 이 부평이 계양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우중 회장이 숙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허. 근데 워낙 이제 공장 현장에 자주 오니까 아예 숙소를 마련한 건데 그곳에서 매일 새벽 1~2시까지 회사 간부들 또 노조 간부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네. 여름에는 거기서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이제 세계 경영을 하면서 특히 동유럽에 많이 출장을 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90년대 초에 일한데 폴란드의 호텔에 묵었을 때인데 그 현지 주재원 부인들이 김 회장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새벽부터 네. 한식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상 푸짐하게 차렸는데 네. 김 회장이 새벽에 5시 30분쯤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서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이분이 한마디를 했는데 왜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수고를 하느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권위, 격식 파괴, 소탈 이런 키워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 재미난 얘기인데 예. 요즘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 회장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 90년대 초반에 학생 운동권
이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수십 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은 바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을 세계경영 현장에 직접 보냈어요. 어허. 이 87년 민주화 이후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세계화가 앞으로는 과제다, 민주화 네. 이후에. 네. 그래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이런 애국심, 도전의식,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근데 시야가 좁다, 세계를 모른다. 이거 막 그러니까 운동권이 그렇죠. 나가서 좀 시야를 넓혀라.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보낸 거고요. 예. 당시 그렇게 특채된 인사 중에 지금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 예. 예. 그리고 박윤배 서울 인베스트 대표 같은 분들이 예. 대표적인데 어허. 이런 파격 인사, 이제 운동권 출신은 아닌데 파격 인사 중에서는 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조문을 했다 그러는데 예. 새 회장은 당시 생산성 본부에 근무를 했는데 예. 김 회장 눈에 들어서 임원으로 바로 특채가 됐어요. 어허. 이런 파격을 했던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소탈 행보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파격 행보를 그렇습니다. 보이고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어떤 특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또 그림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찌 본다면 이제 고속 성장 대우라고 하는 성공 신화를 이뤄냈던 그 배경에 그런 정경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고리가 바로 김우중 전 회장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과 과를 네. 이분 얘기할 때는 좀 균형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네. 상당한 논란이 됩니다. 이거 그렇죠. 기사에도 예. 엄청나게 댓글이 이제 붙는데 예. 일단 약간 그 명과 암을 좀 이렇게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제 1세대 창업가라고 하면 이병철, 정정 이분들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창업가예요. 그런데 사실 김우중 회장은 셀러리맨 출신입니다. 월급쟁이에서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살 때인 1967년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섬유업체인 대우실업을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30년 만에 자동차, 중공업, 조선전자, 뭐 금융 이런 것을 아우르는 재계 이후의 거대 재벌을 일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3년부터는 본인의 저서에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그때 유명한 말이죠, 이게. 유행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1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글로벌 경제를 누비며 세계 경영의 신화를 또 썼죠. 음. 그래서 한때 한국 수출의 14%를 대우 혼자서 감당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14%. 오, 예. 14%. 예. 대단하죠. 예. 이 대우 세계경영의 배경에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배경으로 대우가 그때 설명을 한 거는 이거 제 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이 됐는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럽, 미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블록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FTA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예. 또 그리고 뭐 나프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단순히 어떤 교역이나 또 국지적인 새 생산 거점 확보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본, 노동, 기술, 정보, 서비스 등 제반 경영 요소 가운데 각국이 보유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안배하는 경영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세계 경영의 이제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97년도 외환위기가 몰아닥쳤잖아요. 이게 세계 경영의 몰락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예. 1998년도 3월 그 외환위기 직후에 정경련 회장을 맡은 다음에 이분이 500억 불 경상수지 흑자론을 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경제위기 타개에 사실 앞장을 섰고 실제로 그 직후에 3년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700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외환위기 극복의 큰 동인이 됐죠. 예. 근데 정작 본인과 대우는 구하지 못했죠. 몰락을 했죠. 해체가 됐고.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대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환율이 대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영을 하고 확장 경영을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외부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당시에 환율이 800원대인 거예요. 근데 외환위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800원까지 갔죠. 2,000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당시에 빌릴 때는 11%뭐 이런 데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거의 20% 넘어갔고. 20% 넘어갔어요. 24%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리금 부담으로 치면 이 2배씩 올라가는데 곱하기 하니까 4배가 원리금 부담이 높아진 거예요. 네. 이게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대우만 그랬나요? 다 그러니까 그랬지. 예. 그게 소위 이제 대우 세계경영의 숨통을 쥘 거고 또 마침 김대중 정부가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네. 이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썼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그러니까 대우가 결국은 99년도 해체 운명을 맞게 된 거고요. 네. 사실 김 회장은 해체 직전에 해외 도피를 나갔고 그 이후에 2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규모의 그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면서 2006년에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거의 뭐 18조에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선고받은 뒤에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에 특별 사면이 됐죠. 근데 지금 그 고인은 2014년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대우그룹은 관료들에 의한 기획 해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김우중 회장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예.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도와줬으면 대우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정부가 대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그렇죠. 근데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한국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금융의 긴축, 또 기업 구조조정, 또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구조정하면서 유행했던 단어가 빅딜이었어요. 빅딜. 빅딜도 했죠. 맞아요. 전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요. 네. 네. 그리고 뭐 재벌 개혁 관련해서 5+3 원칙, 네, 맞아요. 자세한 네.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만 네. 이게 정부가 이거 수용을 하고 이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과거처럼 부실 재벌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실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우뿐만이 아니라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쓰러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동보가 좋아지지 않아서 쓰러졌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결국 관치 경제가 좋다는 뜻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런 얘기, 아쉬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당시에 IMF의 이런 요구나 음. 정부의 수용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지만 네. 모라토리움, 소위 지금 유예를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예. 나중에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10년 뒤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몰렸는데 미국 정부는 크라이슬러나 GM 같은 고용이 큰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은 그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풀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외환위기 당시에 이런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는데 네. 만약 미국처럼 했다면 그런 고통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이 점은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재벌 총수 1인 경영 체제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김우중 전 회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재벌의 오너 경영, 이른바 오너 경영이죠. 뭐 주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 네. 근데 이 총수 1인 체제의 명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대우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리맨의 신화라든가 세계 경영의 신화는 김우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 재벌 총수 1인 체제의 위험성이 또 대우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그 빈소를 찾아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배순은 전 대우전자 사장이 오셨어요. 아, 그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렇습니다. 이름이네요. 예. 우리 이제 그 가전을 탱크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탱크주의로 유명한 분 탱크,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빈소에 와서 기자들에게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김 전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동력을 제공한 진짜 뛰어난 분이다. 그러면서 IMF 때 정부와 잘 타협했으면 그룹 해체까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정부와 잘 타협했으면 대우 해체까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인데 네. 제가 사실 이분을 2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순은 사장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김우중 회장의 과욕, 독단에 따른 판단 착오가 대우그룹 해체를 불렀다는 그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F 때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럼 기업들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는 게 그냥 그때의 당면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회장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초 외환위기 터진 이후입니다. 그때 쌍용차를 인수를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한 다음에 대우 안에서도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우 자동차가 굉장히 부분이 컸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대우 자동차를 살리려면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사실 정부도 그걸 유도를 했는데
김우중 회장이 이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버티기로 했던 거죠. 결과는 해체의 길로 간 거죠. 재계나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적은 높이 사야 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정이 결국 어떤 자기 성공 신화에 취해가지고 나만이 옳다라는 사고에 빠져버리는 순간에 오히려 큰 어떤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김우중 전 회장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20조 분식회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닌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그렇죠. 분식회계는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수사가. 수사 중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검찰이 지금 나름 꾸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분식회계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 벌어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 분식이나 이런 합병의 근본 배경이 됐던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 차분차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게 뭐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벌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또 이루어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또 그 합병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연금에게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한테 또 뇌물 공여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던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그림들을 지금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다.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식회계는 고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업들은 항상 이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요? 예. 안 좋은 건 숨기고 예. 또 더 좋게 보이려고. 예. 그러나 이제 시장이 갈수록 투명화되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우리 시스템이 과거와는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고요. 예. 기업들이 사실 그 흐름을 거역해서는 이제 생존할 수가 없는 바로 거죠. 그 점에 제가 네, 이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운이 됐던 게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IMF 직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재벌 기업 치고 분식회계 안 했다는 기업을 찾아보기 그렇습니다. 힘든 게 그때였었고 이 분식회계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던 게 IMF 직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것도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목적에 결국 계획적으로 총수를 했다는 위해서. 거죠. 예.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재계의 고질병이 전혀 그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 관련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네.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지금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아무튼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뭐 엊그제 이제 재판에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수사 속도가 이상하게 그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밑에 활발하게 발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럼 좀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곽정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족적을 한번 다듬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